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장수의 톡톡톡 어게인 베니제, 오늘도 베니제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벤 대표 잘 계셨습니까? 자, 문재인 대표의 지금 송민순 해고로 관련해서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대표 아직도 지금 답을 안 하고요. 이제 안 하기로 결정한 것 같아요. 아니, 기억이 안 난다 그랬으니까 끝났죠. 뭐 근데 갑자기 또 기억이 돌아갔다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볼 땐 최악의 이 방식을 택한 것 같은데 뭐 저대로 안 끝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문재인 대표는 계속 지금처럼 그 당시에 대해서 나는 찬성을 했는지 뭐 반대를 했는지 기억도 없고,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는지 누가 그랬는지도 잘 모르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제 이제 지금까지 놓은 어떤 팩트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근접하는 내용을 보면, 이병호 국정원장이 김만복 당시 전 국정원장이 북한에 물어보자고 말을 했고 문재인이 동조한 걸로 확인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기록을 본 건 아니고 내 사견이다고 얘기를 했고, 이상하죠. 그 국정원장이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 내 사견이다 얘기했다는 게 이제 좀 엇갈려요. 여야 정보위는 공개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야 정보위 간사가 발표하다 보니까 간사들의 얘기가 엇갈리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그럼 북한으로부터 받은 지령, 뭐 쪽지라고 하지만 뭐 지령이죠. 너희 북한인권법 기권해라. 그거는 있냐 그랬더니 있다 없다 답할 단계가 아니다. 이 말도 이상해요. 있다 없다 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안보의 원칙이 그런 거 있지만은 있다 없다 답할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보면요, 정권마다 북한하고의 이 통신 한 라인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정권끼리 잘 돌아갈 때는 전화도 한 라인이 있고, 또 전화 말고 또 뭡니까, 팩스 같은 그런 어떤 이 무선 통신 망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망들이 있었을 거라 봅니다. 자, 그렇게 본다 그러면 그 망을 관리하는 역할은 어디서 하겠습니까? 그 자신은 이제 여러 채널이 있는데, 문제는 국정원이 있다는 거는 밝혀졌죠. 왜냐하면 2015년도 10월에 김만복 원장이 이걸 뭐 스스로 폭로해버렸거든요. 남북 정상 간의 한 라인을 국정원이 개설했다고 제가 폭로했기 때문에 국정원 채널은 있다는 것이 알려졌죠. 그리고 다른 채널이 또 있다 하더라도 그 채널에 대한 통신 보안에 대한 관리는 총체적으로 국정원이 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국정원이 북과 왔다 갔다 하는 이 다양화된 라인이, 뭐 한국이 언제 뭐 북한하고 다양화된 라인이 몇 가지고 있어가 통일부는 통일부대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렇게 했을 거라고는 안 봐요. 군은 군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고, 대부분의 그 라인에 대한 이 어떤 관리는 국정원이 했고, 그 관리를 한다는 것은 기록을 보관하고 녹음을 해두고 이런 형태로 관리를 할 거라는 거고, 그것이 국정원 안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김만복 원장이 2015년 10월에 아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이걸 설명을 했는데, 자기가 좀 뜨려고 좀 혼자 질렀던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김정일 정상회담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 양 정상 간에 한 라인을 개설했다. 청와대에 마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국정원이 관리를 하는데, 청와대 개설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쪽이 전화 걸면은 김정일이 직접 받았다, 이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양 정상 간에, 특히 노무현 정권 때 양 정상 간에 수시로 통화해서 업무 협의를 했다. 이게 문제가 커지니까 나중에 말을 바꿨는데, 정상이 직접 통화하는 건 아니고 밑에 실무진끼리 통화를 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한 라인이 있는 거고, 송민순 장관의 해고록에는, 자, 김만복 원장이 제안은 했는데 분명히 이제 북한한테 물어보자. 그 쪽지는 백종천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이 받아왔다. 그러니까 국정원이 관리를 하지만은 청와대 정상에 가까운 사람들끼리 연락을 해가지고 백종천 안보실장이 어쨌든 국정원을 통해든 받았다. 이렇기 때문에 김만복 원장의 증언과 송민순 장관의 증언으로 볼 때는 이번 이병호 국정원장이 쪽지를 갖고 있는지 없는지 답할 단계가 아니라는 얘기는 사실은 갖고 있다고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웬만한 사람들은.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단계가 되면은 밝힐 수 있다, 이렇게 되어버렸으니까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높죠. 충분히 국정원에 기록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저는 통신문 형태로
이 팩스 형태로 주고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사본이 보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또 그거 말고도 한 건이 더 터졌는데 그런 게 별로 화제가 안 돼요. 당시 미국 대사가 한국에 있던 버시바우 대사인데 이 사람이 19일 날 외교부에 쫓아 올라가서 외교부 차관을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이 당시에 대북 인권 결의안이 유엔에서 21일 날 처리를 해요. 근데 19일까지 한국 정부가 말을 안 하니까 차관을 만나서 한국이 찬성해 주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이래 말을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 답이 안 오니까 19일도 뭐라고 미국에 말을 못 했겠죠. 그리고 20일 날 싱가포르에 이제 들고 뛰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한국의 남쪽으로 답이 왔을 거고 또 그 받은 남쪽에 전원통신문 관리자가 이제 빨리 이거 대통령한테 보고를 해라 하니까 싱가포르로 보냈을 거고 싱가포르에 보낸 거를 백종천이 받아와서 이 송민순 장관한테 줬고 송민순이가 보고 노통한테 주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이제 20일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러면 기권하자 이래 결론이 20일 날 나지 않았겠어요? 북한에 물어보니까 북한이 이 북남 관계에 중대한 이 어떤 이 뭐 훼손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들이 똑바로 판단해라 이랬어요. 오히려 북한이 한국보다 더 자존심이 있어요. 한국은 북한에 물어볼까 한 거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그 당시 노무현 정권의 성격으로 봐서 물어볼까 말만 안 하고 야 우리 기권하자 하고 했다면 정신 상태에 관한 문제인데 이거는 북한에 물어보자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정말 반역이 되는 거죠. 비불안과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근데 북한 놈들은 야 그거 반대해라 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새끼들 말이야 뭐 잘해보자면서 뭘 그걸 묻고 있어. 뭐 마음대로 해. 앞으로 임마 잘 안 되면 너 책임져. 이렇게 이야기했다. 똑바로 처신해라 이렇게 나왔죠. 네. 그러니까 북한이 훨씬 당당하고 예? 이렇게 처신을 했고 어쨌거나 20일 날 결론을 내려서 내가 볼 때는 뭐 20일 날 밤이나 21일 날 아침쯤에 미국에 이야기를 해줬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표결 처리하기에 앞서서 빵빵 떴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니 한국이 지금 그걸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어떡하냐 그걸 일찍 이야기를 해줘야지 표결 직전에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뒤 정황이 딱 보면 20일이 맞아 떨어져요. 참 이 천호선 대변인 지금 정의당 소속인데 이분이 이제 청와대 대변인으로 그날 발표를 했는데 전 이게 정말 이 문재인부터 김경수, 이재정, 김만복은 좀 다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천호선 대변인까지 해서 야 이게 조직적으로 진실을 은폐하는 정말 이런 파렴치범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천호선 대변인은 20일 날 이제 백종철 안보실장이나 아니면 백종철 안보실장이 좋겠죠. 조서에 발표를 했으면은 본인이 뭘 알겠어요. 그 실장이 불러준 대로 이제 했을 텐데.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변인 이 성명에서 20일 전형이 결정한 것처럼 딱 나오니까. 그리고 뭐 15일부터 논의했었지만은 결정은 20일 날 했다. 이런데 그러니까 좀 문제가 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이틀 뒤에 그게 아니고 원래 16일 날 결정이 됐었는데 뭐 송민순 장관을 설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 말을 바꾸는데요. 이건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관이죠. 유엔의 찬반 결정 문제니까. 그러면은 16일 날 결정이 됐는데 외교통상부 주무장관 설득이 안 돼서 20일까지 시간을 끌었다. 주무장관이 설득이 안 됐는데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주무장관이 설득이 돼서 주무장관이 유엔 대사한테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설득이 안 되는데 무슨 결정이 나요 16일 날. 주무장관 빼고 결정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16일에 결정했으면 당연히 이 19일날 버시바우 대사에게 알려줬어야죠. 그러니까 그때는 기다리라 그래놓고 청사까지 갔대요. 청사까지 뛰어갔죠. 놀래가지고 미국이. 이 사람한테 또 얘기 안 하고 20일날 결정한 것을 16일날 결정했다고 이거 완전 진실을 은폐하는데 야 이게 모르겠습니다. 난 그냥 맹목적으로 선거만 되면은 친노한테 표 던지는 그 사람들한테 먹힐지 몰라도 이건 상식적인 사람 볼 때는 해도 너무한다. 이게 그래도 정권의 장관 수석급들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그냥 백주대낮에 거짓말합니까? 자, 근데 제가 참 이 절벽 같은 답답함을 느끼는 거는요. 북한에 4억 5천만 불을 줬다. 통치행위다. 이번에 기권을 했다. 통치행위다. 뭐 마치 대단한 일이 있을 것처럼 했는데 노벨 평화상 받은 거 하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왜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기에요. 그래도 갈라 하면 맨입으로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맨입으로 갔을 것 같아요. 2007년 10월 4일날 회담이. 하여튼 본인들은 뭐 현찰 준 거 없다고 얘기를 했죠. 그래도 무슨 뭐 저기 4억 5천만 불까지는 안 줬겠지만은 조금 뭐 좀
갖고 안 가고 북한이 저걸 응해줬을까? 과거에 보면 어떤 면담이든 면담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장관 그것도 좀 의문인데 중요한 부분은 이런 부분을 통치 행위라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북한한테 물어보고 이랬으면 정상적인 국가라면 국민 여론이 확 돌아야 되는데 지금 월하수 조사를 한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MBN에 한 데는 1.6% 떨어졌는데 반기문도 1.3% 떨어지고 안철수도 1.4% 떨어지고 해서 별로 뭐 의미 있는 수치도 아니고 CBS에서 리얼미터하고 한 걸 보면 문재인만 3.0 올라가고 반기문은 3.5 떨어졌고 안철수는 2.1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보면 CBS는 35, 33.6, 15.9 반기문하고 문재인이 비슷해져 가고 있어요. 1대1에서는 42.9 대 39.8로 3.1% 차이 나요. 이전에는 8.3%가 차이 났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또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리얼메타 지지율에서도 4% 이상 떨어져가지고 27%대까지 떨어졌어요. 새누리당은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더민주도 조금 떨어졌는데 더민주가 역전을 시켰어요. 자, 뭐 지지율이라는 게 일시적인 것이고 또 이 오차도 많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문재인의 지지율이 안 떨어지고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일단은 CBS 지지율은 저는 참고를 안 하고 뭐 거의 뭐 친문에 너무 유리하게 나오니까 나머지 지지율들 보면은 사실은 문재인 지지율이 그냥 지금 20% 안팎이 정상입니다. 20% 항상 뭐 10% 후반, 20% 예, 초반. 보고 CBS는 빼고 한 20%대인데 통합진보당 전성기 때 한 15% 정도 득표를 했죠. 통합진보당이들. 그래서 최고 전성기 때 그랬죠. 그래서 저는 그 지지율은 유지가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빠질 건데 현재 한 20%니까 한 5% 정도 빠지더라도 통합진보당을 찍은 사람들 볼 때는 쉽게 얘기하면은 북한에 물어본 거 좀 문제 없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한 15% 정도는.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 문재인 씨는 계속 갈 겁니다. 그대로 쭉 갈 거기 때문에 문재인 씨가 뭐 후보 교체된다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지금 통진당 기반까지 통진당이 없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문재인 씨와 그 세력이 통진당 세력을 대체해가지고 좀 확장된 개념은 있는데 빠지긴 빠지겠죠. 빠지긴 빠지는데 급속하게 완전 무너질적으로 빠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 이념 지형도가 왼쪽에 15%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고착화돼 가는 흐름은 있겠죠. 자,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제 문재인은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문재인 한 개만 문제가 있다 하면 괜찮은데 최순실, 우병우 문제가 이쪽에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최순실 문제는 이 굉장히 대중적으로 이렇게 이 파퓰러하게 이렇게 회자될 만한 요소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리고 눈앞에서 전개가 되고 있고 또 그 일과 관련돼서 정언들이 나올 소지가 풍부하고 문재인 문제는 한 9년 전의 일이고 또 이건 추상적인 이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 사실은 아주 구체적인 팩트지만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들에서 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이 폭발력이 강하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쪽이 그러지 않고 문재인 문제만 하나 가지고 공격을 하고 저쪽은 그것만 방어하는 입장이면 괜찮은데 저쪽은 또 이 최순실 그 딸 우병우를 때리는데 이 최순실과 그 딸이 저지르고 있는 행태들이나 딸의 그 뭐 부정 입학, 학사 관리 부정, 또 그 뭐 이 뭐 돈이 최고 아니냐, 부모 잘못 만났으면 뭐 감수해라 이런 어떤 발언들 이렇게 해서 이게 이대 총장이 어제 날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이대를 중심으로 해서 저항하는 세력이 형성되고 있고 또 국민의 다수가 이거는 해도 너무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것이 또 대통령하고도 연관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여론의 향배가 이제 문재인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로 좀 에러를 초래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최순실 문제는 일반 대중들이 볼 때 딱 체감하는 문제. 야, 저것도 권력형 비리 터졌구나. 이게 좀 쉬운 문제죠. 최순실 문제 같은 경우는. 문재인 문제는 안보에 내밀한 문제니까 지금 식자층은 딱 간파하고 있어요. 웬만한 이제 언론사 사설이 경향이나 한결같이 극자만 아닌 그냥 대충 좀 서양이 없는 언론 사설도 전부 다 문재인의 태도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가 기억을 못할 수가 있냐. 근데 이건 식자층이 이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저는 식자층 내에서는 거의 문재인은 대권 후보로서
대통령 되는 건 끝났다고 봅니다. 이 식자층이 볼 때는. 근데 일반 대중 볼 때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나도 뭐 기억력 안 좋은데 뭐 9년 전의 일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지. 그러니까 혹세무민 전략을 쓰는 게 문재인의 혹세무민 전략이 일반 대중한테는 어느 정도 먹혀서 좀 버티고 있는 정도다. 근데 최순실 거는 그냥 딱 간파가 되잖아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하네. 그래서 그 시차가 있긴 한데 최순실 문제를 그래서 못 푼다. 계속 이렇게 이 정권이 그럼 뭐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거고 친박은 몰락하는 거고 친박 후보는 정권 재창출이 안 되는 걸로 구결되는 거고. 근데 장기적으로 저는 문재인 쪽도 같이 떨어지긴 떨어진다. 좀 속도가 늦을 뿐이지. 그래서 양쪽 다 지금 몰락의 길을 가는 거죠. 자, 뭐 제가 이 제3지대 이런 걸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니까 그쪽에서는 양쪽 다 몰락의 길을 간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조금 떨어졌을지고 있어요. 이 부분은 그 지금 최순실 문제 유탄을 막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반기문 씨가 뭐 최순실의 유탄이라기보다는 지금 뭐 활동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건데 반기문에 대해서 이른바 보수층이 기대를 갖고 있는 거는 문재인이 지금까지 좀 막강해 보였던 측면이 있습니다. 마치 2002년도에 이회창 같은 지금 위치예요. 이회창 씨 거의 2000년도부터 2002년 대선까지는 거의 대통령 다 된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지지율이 막 40% 중반에 돌파했었는데 근데 사실 거기 비하면 이제 문재인 씨는 반도 안 돼요. 이회창 씨에. 문재인 씨 지지율만 20% 뭐 한 전후 정도 안 되는데 어쨌든 여당의 후보가 없다 보니까 여당의 후보가 없다 보니까 야씨 문재인 집권하면 이거 나라 망하겠다 생각하는 다수의 보수층 볼 때는 반기문이라도 어떻게 좀 빌려와서 이겨야 되겠다 이 기대가 있는 건데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리면은 최소한 식자층 내에서의 문재인의 대권 가능성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웬만한 상적인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굳이 반기문 잘 누군지 모르는 그러니까 보수가 볼 때 반기문 누군지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는 동성애는 거의 뭐 확신범으로 찬양하고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 해가지고 오히려 반기문이 같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문재인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둘이 같이 어떻게 보면은 의존 관계였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빠지면서 저는 반기문의 기대치도 많이 낮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문재인이 대선 후보로서 이 안보관이 이렇게 형성돼 있는데 저는 덜컥 뭐 문재인이나 친노나 이런 사람들이 뭐 말실수 잘하죠. 그래서 덜컥 한 해 일회성 실수를 한 게 아니라 사실 문재인 대표가 살아온 일생을 보면 말입니다. 저 사람이 경희대학에 가서 학생회 간부를 맡다가 구속이 되어서 이 1심에서 이 교도소 생활, 구치소 생활을 상당히 오래 하고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오잖아요. 그러고는 또 군대를 갔습니다. 그 이제 학교에서는 제적이 돼버렸어요. 그래 군대를 이제 특전사를 갔다가 특전사에서 나와서 또 시위로 이렇게 구속이 돼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 있다가 그 안에서 이 사법시험 합격증을 받고 사법시험을 그 했고 그래서 이제 합격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 양반이 그 저기 이제 다시 5.18이 나면서 예비 금속이 되어 가지고 다시 또 됐을 때 예비 금속이야 뭐 지가 그때 뭘 잘못한 게 아니라 그럴 소지가 있다 해서 미리 잡아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치소에 있는 데서 거기서 이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 뭡니까 판사 임용이 안 됐어요. 시위 경력 때문에 사법연수에서 수석했대요. 그 공부는 잘 모양입니다. 근데 그때 이제 동기였던 뭐 박원순 시장 이런 사람은 이렇게 공부를 못했는데도 다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혼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변호사를 했죠. 부산으로 가가 노무현. 그러면서 이제 뭐 인권 변호사 한다 어쩐다 했는데 이런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 속으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좀 체계적으로 쌓아온 사람이다. 우리가 문재인을 보면 그냥 노무현과 동업자였고 그 이전에 문재인이 뭐 학생 운동을 하거나 뭐 이 제야에서 무슨 일을 했거나 이런 경력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문재인을 그냥 노무현하고 친했었고 뭐 그런 옆에 주변에 운동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덩달아 아닌 사람 많은데 따지고 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운동권을 하나도 안 했어요. 한 번 돼본 적이 없죠. 깜빵도 안 갔어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야말로 묻어다니다가 당시 분위기상
뭐 잘 안 배워주니까 좀 아웃사이드로 가서 부산에서는 이 아웃사이드라고 할 수 있는 운동권하고 어울리면서 저렇게 됐는데 문재인 전 대표야말로 노무현 대통령보다는 훨씬 강한 확신적인 운동을 했던 사람이다. 그렇게 안 봅니까? 아니, 그래서 부산의 그 강경한 NL 세력들과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예. 그 세력이 나중에 노무현 정권 때 민정 라인을 장악했죠. 문재인과 함께. 노 대통령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노 대통령은 그냥 혼자서 지르고 다니는 스타일인데 문재인 씨는 그 강한 NL 세력과 연결이 돼 있죠. 이호철 씨라든지. 그래서 이번 사건도 보면은 송민순 회고록 보면은 노 대통령은 자꾸 이제 갸우뚱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북한에 물어보는 게 맞느냐. 근데 문재인 씨는 확신범으로 주도해서 북한에 먼저 물어보도록 했다. 그리고 뭐 어느 이병호 국정원장도 김만복의 북한에 물어보자는 제안을 문재인이 바로 받았다. 그러니까 노 대통령하고 완전 궤를 달리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뿐만 아니라 과거에 청와대에 있고 할 때 벌어졌던 일들이 말입니다. 이 그런 것들 아닙니까? 뭡니까? 저기죠. 제주 강정기지, 또 더 나아가서 평택 미군기지 이런 데 대해서 발언한 거, 또 전시작전 이양권 한수 그때 청와대 있을 때 아닙니까? 그때의 부분, 또 더 나아가 가지고 이 뭡니까? 이게 최근에 전시작전 환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을 한 부분, 또 뭐 북한의 뭐 미사일이나 핵에 대해서 대화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부분, 지금 상황에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사드에 관한 부분, 뭐 MD에 관한 부분, 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말을 하는 부분, 이런 전반적인 문재인 전 대표의 성향, 특히 또 뭐 통진당 해산 때도 그랬고 NLL에 관해서도 또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보면 거의 일관돼요. 대북 안보 부분에, 특히 대미, 대중, 이 대북 부분에서 하는 이야기들이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즉 크게 궤에서 벗어나지 않고 굉장히 이 문제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또 저 문제에 어떻게 말할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드 배치를 하자 그러면 저는 MD에 찬성하고 더 나아가서 주한미군 방위비 이것도 인상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보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는 일정한 색깔을 갖다가 상당히 일관되게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을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지, 학생운동권을 통해서 특히 또 이 살아오는 과정을 통해서 집도 어려웠고 북한에서 월남했고 이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회에 대한 분노를 조직적으로 쌓아왔다. 특히 판사 임용이 안 됐고 판검사 임용이 안 되면 사법시험 1등인 거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그거 판검사 임용 되고 좋게 출세하려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나름대로는 특전사에 가가지고 학교에서 재직되고 강제 징집되어서 특전사에 갔는데 특전사에서도 또 잘해서 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또 구속이 됐고 또 자기 나름대로 사법시험을 그렇게 구치소 안에서 합격 통보를 받을 정도로 열심히 했고 그렇게 했는데 또 사법연수원에 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랬는데 판검사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뭘 느끼겠어요? 굉장히 강한 분노를 느끼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 대표를 바라볼 때 선량하다, 사람은 참 순수하다, 뭐 주변에 있는 사람이 운동권이다, 이게 아니라 이분이 말을 안 하고 속을 감추고 있어서 포커페이스지만은 굉장히 강하게 이념적인 부분에서 자기 칼날을 머릿속에 차근차근 쌓아온 거 아니냐. 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으로 볼 때는 이제 이건 있죠. 노무현 대통령이 이 야당에서 이끌었을 때는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들어갈 때도 그랬었고 어쨌든 민주노동당과 손을 잡진 않았어요. 따로따로 갔었거든요. 근데 그게 노 대통령 물러나고 문재인 세력이 당을 이끌면서는 완전히 통합진보당과 사실은 같이 갔었고 지난 대선 때도 2012년 대선 때도 이정희 대표 나왔을 때 굉장히 야당 내에서도 이정희 를 문재인이 오히려 공격을 해야지 득표한다 그랬는데 거의 같이 움직였죠. 끝까지 같이 움직였죠. 네, 그리고 2012년 4월 대선 전에 있었던 총선에서 통진당에 대해서 연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진당이 그때 13석입니까? 얻을 수 있었잖아요. 그때 문재인 씨가 거의 당의 거의 실세였죠, 그 당시에. 당 대표는 한명숙이었지만, 네, 그 뒤에서 움직였고 사실상 내정해놓은 대선 후보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 대통령이 만들었던 한미 FTA하고 제주 해군 기지를 문재인 씨는 뒤엎었습니다. 예. 제주 해군 기지를 반대하고 한미 FTA를 뭐 완전히 또 말 바꾸고, 그러니까 노무현하고 완전 다른 계정이라는 그리고 거예요. 이번에 총선 때 보면요,
울산에서 이 과거에 통진당이나 민노당에 가까운 성향을 가진 무소속 2명이 당선됐잖아요. 거기에 문재인 대표가 직접 울산을 가서 더민주당의 울산의 후보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그 잘 아는 울산에서 오랫동안 닦은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고요. 이쪽으로 단일화를 해줬습니다. 무소속 노동자 출신 후보들로요. 그래서 굉장히 의아스러웠다. 또 내년 그 총선에서, 대선에서 뭔가를 또 단일화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이 왼쪽 진영 전체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인데요. 제가 문재인 전 대표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적어도 본인의 칼날을 확실히 하고 대선에 임해라. 지난 총선에도 말입니다.